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동시에 점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날까요? 아니면 자전이 멈출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주제이고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실험이죠. 그렇다면 이 상상 속 실험이 현실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는데요. 80억 명이 최대한 가깝게 모인다면 대략 제주도 2개를 합친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약 1800제곱킬로미터니까 2배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좁은 공간에 전 인류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찬 인파, 그 광경만으로도 압도적이겠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명당 0.3제곱미터씩 차지한다고 하면 딱 들어맞는 계산입니다. 정오가 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엄청난 점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무게가 우리보다 10조 배 이상 무겁기 때문이죠. 평균적으로 사람은 50cm 정도 점프할 수 있는데 이건 혼자 있을 때 얘기고 인파 속에서는 훨씬 낮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최대 높이로 점프하고 지구가 즉각 반응한다고 해도 지구는 원자 하나의 너비보다 작게 움직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넓은 면적에 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많은 정원에 발자국만 남길 뿐이죠. 약한 압력파가 한반도 전체의 땅속을 통과하면서 퍼져나가지만 몇몇 지역 지진계의 바늘을 살짝 움직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160억 개의 발이 동시에 땅을 치는 소리는 엄청나게 크고 길게 울려 퍼지겠지만요. 소리가 사라지고 정적이 흐릅니다. 몇 초가 지나고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어색한 시선들이 여기저기서 교차되죠. 누군가 기침을 하고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 순간 나머지 80억 명도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는데요. 모든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표시됩니다. SKT, KT, LG U+ 같은 통신사들의 기지국이 모두 과부하로 다운되어 버린 거죠. 전례 없는 통신 부하로 모든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역 밖에서는 무인 상태가 된 기계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들은 자동 비행 모드로 하늘을 떠돌고 집에서는 음식이 타기 시작하며 축구공은 이제 아무도 없는 골대로 굴러들어가고 놀이터의 그네는 천천히 멈춰서죠.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풍경,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서울의 거리는 텅 비어 있고 부산의 항구에는 사람 하나 없으며 대구의 공장들은 기계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 제주국제공항은 하루에 수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는데 설령 이 공항이 500%의 효율로 100년 동안 운영된다고 해도 이 인파를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김해공항까지 모두 동원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다 합쳐도 마찬가지죠. 일부 사람들은 제주항의 정박한 배에 올라타지만 긴 항해를 위한 식량과 물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와 전국에서 모인 차량들이 동원되는데 순식간에 12번 도로와 1132번 도로는 역사상 가장 큰 교통체증 현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인파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운이 좋은 소수는 빠져나가서 텅 빈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죠. 몇몇은 목포나 부산을 지나서까지 가지만 결국 연료가 떨어집니다. 이 시점에는 전기도 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유소를 찾기보다는 그냥 차를 버리고 새 차를 타는 게 더 쉬운데요. 왜냐하면 모든 경찰이 제주도에 있어서 누가 막을 사람도 없거든요.
인파의 가장자리는 점차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가로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서로 만난 두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아무도 이 지역을 모르고 설령 사람들이 협력한다고 해도 모두가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즉시 텅 비고 턱없이 부족한데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시스템도 없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고 의료 인프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몇 주가 지나면 제주도는 수십억 명의 무덤이 되는데 이 질문을 제출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아마도 당신과 저도 포함될 겁니다. 생존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옛 문명의 폐허 위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애쓰겠죠. 우리 종은 간신히 살아남지만 인구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의 자전과 궤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는 우리가 종족 전체가 점프하기 전과 똑같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물리적 영향보다 인간 사회의 붕괴가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점입니다. 80억 명이 점프한다고 지구가 멈추거나 궤도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려고 하면 교통 인프라는 완전히 마비되고 식량과 물 공급은 즉시 중단되며 의료 시스템은 작동을 멈춥니다. 현대 문명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고 복잡한 공급망과 인프라가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도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1,000만 명이 모두 동시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스템이 마비되겠죠. 아니면 한국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쿠팡 주문을 한다면요? 배송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시스템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분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지구의 질량과 관성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80억 명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해도 지구는 원자 하나 너비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건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구의 질량은 약 6천 조조톤이고 전 인류의 총 무게는 약 4억 톤 정도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1,500만 대의 1 정도인데 이 정도 차이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지구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지구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가까이 지나가는 정도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도 지구의 궤도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다만 지구의 자전축을 아주 약간 흔들었을 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지구의 움직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교훈은 현대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단 하루 만에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인다면 통신망, 교통망, 전력망, 식량 공급망이 모두 붕괴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사려고 하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80억 명이 모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상상해보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0.3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면적은 약 2,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주도와 거제도를 합친 정도인데 문제는 그렇게 빽빽하게 모이면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다는 겁니다. 공기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할 거고 아마 점프하기도 전에 이미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량과 물 문제도 심각한데요. 사람은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과 2,000칼로리 정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80억 명이면 하루에 160억 리터의 물과 160억 끼의 식사가 필요한 거죠. 제주도에 있는 모든 편의점, 마트, 창고를 합쳐도 이 정도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재난이나 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식량과 물 공급이거든요. 서울의 물 공급이 하루만 끊겨도 큰 혼란이 오는데 하물며 80억 명이 한 곳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80억 명 중에는 만성 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약물 치료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갑자기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모든 치료가 중단되죠.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필요하고 심장병 환자는 약을 먹어야 하며 투석 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첫 주만 지나도 수백만 명이 의료 부족으로 위험해질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하루에 수천 명밖에 못 보는데 말이죠. 위생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80억 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분유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하수 처리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열악한 위생 환경이었거든요. 현대에도 위생 시설이 부족한 난민촌에서는 콜레라나 이질 같은 질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름철 제주도의 더운 날씨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겠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점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의 혼란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사고 실험의 핵심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재앙인 거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현대 문명은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위에 서 있고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죠. 한국전쟁 때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도 내에서의 이동이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난 일인데도 말이에요. 80억 명이 갑자기 한 곳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야 한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재난이 될 겁니다. 통신 마비도 큰 문제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119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없고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네이버로 검색할 방법이 없으면 혼란은 더욱 가중되죠. 80억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신호를 찾으면 통신기지국은 즉시 과부하가 걸릴 텐데 이건 마치 수만 명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거죠. 교통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전국의 모든 자동차를 동원해도 80억 명을 이동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버스 한 대가 50명 정도를 태운다고 가정하면 1억 6천만 대의 버스가 필요한 거고 이 버스들이 모두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죠. 전국의 모든 주유소 재고를 합쳐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게다가 연료를 공급할 사람도 도로를 관리할 사람도 모두 제주도에 갇혀 있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겠죠. 항공편을 생각해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보잉 747 같은 대형 여객기가 400명 정도를 태운다고 하면 80억 명을 옮기려면 2천만 번의 비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0편씩 운항한다고 해도 55년이 걸리는 계산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도 관제를 할 사람도 정비를 할 기술자도 모두 제주도에 있으니까 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 남아있는 비행기는 텅 빈 상태로 주차되어 있을 뿐이고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이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대형 여객선 하나가 수천 명을 태울 수 있다고 가정해도 필요한 배의 수는 수십만 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을 동원해도 부족한 수준이죠. 게다가 배는 느리기 때문에 한 번 항해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그 사이에 식량과 물을 보급해야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산항에서 일본까지만 해도 하루가 걸리는데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몇 주씩 걸리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인 해남까지가 약 150km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야 해서 걸어갈 수가 없죠. 배를 타고 목포나 여수에 도착한다고 해도 거기서 서울까지는 300km가 넘고 부산까지도 비슷한 거리입니다. 걸어서 하루에 20km를 간다고 해도 보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이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대양을 건너야 하는데 이건 도보로는 불가능하고요. 언어 장벽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같은 언어를 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이 15억 명 정도 되지만 이것도 전체의 20%도 안 되죠.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제스처나 그림으로 소통할 수는 있겠지만 복잡한 계획을 세우거나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고작 8천만 명 정도인데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를 겁니다. 문화적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교, 식습관,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한 곳에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완전 채식주의자인데 이런 다양한 식단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게다가 종교적 갈등이나 역사적 원한이 있는 집단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런 갈등이 폭발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기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제주도는 온난한 기후 지역이지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적도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시베리아 같은 추운 곳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제주도의 여름 날씨를 견디기 힘들 수 있고 더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겨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죠. 적절한 의복이나 대피소가 없으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저체온증이나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름은 습도가 높고 더운데 북극권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마지막 교훈은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생존 전략상 최악의 선택이죠. 자연재해, 전염병, 식량 부족 등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인류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반대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한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은 안전하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후쿠시마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은 안전했고 전 세계가 도울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전 인류가 동시에 점프하는 실험은 물리적으로는 무해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구는 끄떡없지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문명의 취약성, 인프라의 중요성, 그리고 분산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 문명을 위한 조언을 하나 한다면 이런 실험은 다시는 시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만 해보고 실제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든요.